네,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이러면서 월가에서는 지금 데드캣 바운스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작년 9월 연준이 테이퍼링을 처음 논한 이후에 벌써 세 번째 논쟁입니다. 그만큼 이 미국 증시 상황이 불안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움 말씀 위해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미국 증시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어제 그 주가가 빅스텝으로 금리를 올렸다 해서 주가가 올라갔었는데요. 그래서 어제 방송은 저는 쉬긴 했습니다는 많은 분들이 그 주가의 이렇게 반등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를 좀 많이 해오셨거든요. 또 방송도 또 문의를 많이 해왔는데요. 저는 한국경제TV 방송을 이해는 안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하루만큼은 좀 편안하게 쉬세요 하는 말씀. 오늘 하루만큼은 편안하게 골프를 치시면 골프 치시고 이렇게 했는데요. 가족들과 또 오늘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오늘 그 신인기 특파원께서 주가가 어제 급등했다가 오늘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좀 찾기 어렵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뭐 주가가 급락한 요인은 뚜렷하게 세 가지 요인을 보죠. 작년 그 11월 그 페드 회의서부터 데드캣 바운스 얘기가 좀 많이 이렇게 회의가 끝날 때마다 얘기했거든요. 그런 논쟁이 반복되는 측면 하나. 그다음에 오늘 국채금리가 3.1%까지 올라갔죠. 아무래도 그 나스닥, 특히 테슬라 주가가 이 국채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8% 이상 폭락하고 특히 오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아주 폭락했습니다. 10% 넘게 폭락했죠.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미국의 국채금리가 3.1% 정도를 돌파했던 것도 이게 이제 어제는 그 파월 의장이 상당히 좀 이렇게 비둘기적이다 이렇게 시장에 인식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시장에서는 이전에 파월의 리졸트, 파월의 반란이다 하는 이런 얘기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형적으로 보이면서 오늘 국채금리가 저희는 3.05% 나오지만 장중한 때 3.1% 넘니까 나스닥 테슬라를 비롯한 빅테크 업종이 많이 떨어진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됐고요.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투자하는 심리 지표입니다. 체감 지표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노동 생산성이 7.5% 마이너스에서 1974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거든요.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지금 5.6%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의 체감 지수 투자 심리에서는 단위 노동 비용이라는 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단위 노동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사실은 그 명목 임금 상승률에 생산성을 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임금 상승률 5.6% 상승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노동 생산성이 마이너스 7.5%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로 단위 노동 비용이 그만큼 12% 이상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12% 올라갔다는 것은 실질 소득이 그만큼 줄었다. 그러면 주식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하면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주가가 떨어졌던 명확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회의 결과에서 잠시 좀 말씀드릴게요. 어제 방송에 안 나와서 그 예상대로 우리가 이 방송 직전에 페드 회의를 하면서 0.75% 자이언트 스텝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금리는 0.5% 기정사실화 되는데 문제는 양적 긴축을 좀 이렇게 붙이느냐. 근데 그 QT가 붙이기 위해선 예전대로 950억 달러 줄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규모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는 연계는 시킨다. 근데 규모 자체는 좀 적게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어제 단계적으로 앞으로 3개월 동안 475억 달러 단계에서 양적 완장시켰죠. 이 대목에서 0.75%의 그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굉장히 높게 나왔으니까 어제 0.5%로 떨어뜨렸다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제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면서 주가를 끌었던 배경이죠. 근데 오늘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어제와 오늘까지 이렇게 모습 보면 어제 고양이가 죽기 전에 한번 튀었다가 떨어지는 모습, 데드캣 바인더 이런 논쟁이 되죠. 그래서 작년 9월 이후에 쭉 히스토리를 찾아보면 통화정책이 완화해서 긴축적으로 들어선 게 테이퍼링 아니겠습니까? 작년 9월 달에 테이퍼링이 처음 언급됐는데요. 작년 11월 달에 테이퍼링 결정될 때 데드캣 바인더 현상이 나오고 올해의 그 1월 달에 양적 긴축에 대한 언급했을 때 다시 데드캣 바인더 나오고
이번에 양적 긴축을 시행하겠다,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다 하고 데드캣 바운드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홍영석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는 우리가 페드 회의 기간 중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자, 이 성격을 어떻게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결국 떨어진다. 근데 자동차 핸들을 꺾어가지고 엑셀레이터를 밟는다. 그래서 일시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동차 이렇게 핸들을 제자리에 놓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회의 기간 중에서 주가 상승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시각이 나왔습니다는 Fed Drift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데드캣 바운스 벌써 세 번째 지금 논쟁인데 증시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고 걱정하는 투자자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데드캣 바운드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향후에 주가가 갈 것이냐 하는 측면을 코로나 이렇게 직후 상황과 작년 11월 이후에 나타났던 상황과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달에도 그때 3월 26일 전후에서 나타났던 현상일 겁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좀 올라가니까 그때도 데드캣 바운드 논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부양책을 통해서 주가가 데드캣 바운드 논쟁 이유를 극복하고 대세 상승 이후에 2년 동안 대세 상승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금융 완화, 부양책을 풀어서 데드캣 바운드가 향후에 비관적으로 가지 않고 상승적으로 갔던 거죠. 근데 이제 작년 11월 이후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작년 11월 이후에는 사실 시장 자율적 반등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 지표든 이런 상태에서 시장 자율적 반등 이렇게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데드캣 바운드의 의미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인위적으로 보다는 사실 시장 자율적으로 올랐다 떨어지는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의미가 큰 거죠. 의미가 크죠. 그래서 작년 11월서부터 결국은 데드캣 바운드에 대해서 2020년 3월 달에 나타났던 상황과 달리 이번에는 시장 자율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 자율적 성격일 때 주가는 뭐냐, 결국 펀더멘탈 측면에서 매크로 사이드의 경기 문제, 마이크로 사이드의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데드캣 바운드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하는 문제를 작년 11월 달에 진단해 드렸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3번 질문에서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막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질문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3번 질문에서 자, 그때 자막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자, 2000년 데드캣 바운드에서 논쟁됐을 땐 뚫고 올라갔습니다. 향후에 그 이후에 2년 동안 상승했죠. 근데 2021년 11월 달에 데드캣 바운드 될 때는 어떤 게 차이가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는 11월 달에 그대로 보였습니다. 반복되더라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 3월 때는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2021년 11월 달 시장 자율제는 정점을 통과했습니다. 피크아웃은 아시겠죠? 정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적인 측면에서 2020년 3월 때는 디플로가 됐습니다. 물가 하락하는 것이. 근데 이때는 인플레가 불거졌었죠.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그때의 임시회를 통해서 슈퍼 부양책, 지금의 출구 전략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그때 풀린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신속한 테이퍼링을 추진하겠다 하는 입장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자, 그 이후에 이런 경기 상황과 인플레 상황에서 한국경제TV에 나왔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경기가 상당히 좀 어두워졌다. 그다음에 굉장히 인플레 강도가 높아졌다 하는 측면이 나타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자, 작년 11월 달 이후에 국채금리 테이퍼링 할 땐 또 긴축 정책할 땐 국채금리가 문제니까 3대 지수가 다 떨어지긴 했지만 국채금리에 가장 민감한 나스닥 지수 가지고 작년 11월에 시장 자율적 반등의 성격을 갖고 있는 데드캣 바운드 논쟁이 됐을 때 그 이후에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을 보면 그때 대비해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작년 데드캣 바운드 한국경제TV에서 처음으로 진단해 드렸을 때 대비해서 지금 27%나 폭락한 상황입니다. 엄청 폭락했죠? 이것이 결국 서학개미들이 주가가 좀 페드 회의에 조금만 올라가면 어제도 이제 저도 이렇게 방송을 좀 이렇게 쉬는 가운데서도 방송을 지켜봤습니다는 전부 낙관된 일색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봐라, 내가 저가에서 매수하라 그랬을 때 그렇게 했으면 주가가 이렇게 1000포인트 올라갔지 않았느냐 하는 일색으로 이렇게 전부 방송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것이 작년 11월 이후에 데드캣 바운드 논쟁을 보면 페드 직후, 파월의 기자회견 직후에는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떨어지게 되거든요.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봐서 이 방송을 애청하고 계시는 시장님들의 하루만큼은 좀 이렇게 즐기십시오 하는 이런 제가 하루만큼은 강조해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 현상이 반복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2차 데드캣 바운스 과연 어떤 식으로 흐를지 사실 이 펀더멘탈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펀더멘탈이죠. 예. 긴축될 때는 펀더멘탈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 이 보다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 있는 길게 보면 리먼 사태 때입니다. 아, 완전 과거로. 예. 그죠? 아주 과거로 보면 그때 당시에 리먼 사태 때 사실 그 주가에서 폭락했을 때 그의 주가에 대해서 상승하는 국면에 있어서는 저점이 언제냐, 저점 이게 중요했었거든요. 그때의 2009년 2분기가 경기 저점을 해서 코로나 직후와 마찬가지로 사실 부양책이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멀리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데드캣 바운드에서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시청자분이 기억에 남는 것이 그때가 아니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된다. 근데 이때는 코로나 직후와 마찬가지로 경기 부양책이 뒷받침해줬던 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작년 11월 이후에는 부양책이 긴축으로 들어왔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펀더멘탈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경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는 주가 향방, 데드캣 바운드의 향방이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추가가 떨어질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는 심스 그랭거 테스팅 이런 해서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 하기 때문에 인과관계 테스팅이라든가 마크오브 스위치 모델 이런 쪽이 얘기가 새로운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왜 나왔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심스 그랭거 테스팅 보면 주가는 경기의 선행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이거는 뭐 그래서 지금은 3.5개월 정도 선행한다. 과거 전례했지만 예. 지금은 경기 사이클이 상당히 쇼트닝 되는 단축화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빨라졌습니다. 2개월 정도. 그래서 우리가 전미경제연구소라든가 마크오브 스위치 모델에서 보면 자, 주가가 떨어질 땐 정점이 언제냐. 그다음에 저점이 올라갈 땐 저점이 언제냐. 이게 중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엔비디아들의 경기 판단이라든가 마크오브 스위치 모델의 국면 전환, 예. 경기에서는 저점 통과, 침체에서 상승기, 그다음에 회복기에서 성장, 침체기 이런 정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논쟁이 오늘 주가 흐름과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미국 증시가 살아남기 위해서 작년 2분기 이후에 지금 추세적으로 좀 둔화되어 온 미국 경기가 과연 언제 돌아올 것인가 이 여부를 놓고 좀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그 홍 앵커의 그 방송을 이렇게 쭉 지켜봤습니다는 예. 어제 파월 의장이 또 페드 입장에서 경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그렇죠? 애매모호했습니다. 애매모호했죠. 사실은 어제 고용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약간 좀 퇴색한 기미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 경기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좀 무리한 시각. 그래서 사실상 그 두 지표를 놓고 볼 때에는 상당히 페드의 그 공식적인 입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자회견에서 경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모호했다. 이렇게 혼란스러울수록 당신 세금 주는 이유가 뭐냐? 페드라든가 사실은 판가름해 주는 거죠. 예. 어려울 때. 그것이 시장의 가이드 역할을 했는데 맞습니다. 오히려 시장의 경기 침체 논쟁, 경기 침체 논쟁을 더 가열시켰다, 가속시켰다 하는 측면에서 그것이 평가가 되면서 오늘 주가가 떨어진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지금 상태에서 경기 침체 논쟁, 경기 저점이 언제 통과하느냐가 데드캣 바운드의 향후에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1분기 성장률 굉장히 안 좋았죠. 마이너스 1.4%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4분기 대비해서 기저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낙관론과 비관론에 대해서도 자 2분기 성장률이 발표되는 올해 그 7월 말에 좀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냐 기저효과를 생각한다면 예. 그럼 뭐냐 어제 주가가 이렇게 반등한 시점에 대해서 경기가 낙관한다면 자 내가 봐라 저가 매수하지 않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내가 봐라 저가 매수할 때 했었으면 돈 벌지 않았느냐 하는 시각이 나올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나 비관론적인 측면에서는 이 방송을 통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더 심각해지는 것 같다. 아마 전승절을 앞고 러시아가
아마 전면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상황이 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경기 침체 문제가 지금 본격화되는 이런 상황이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폭적으로 미국이 출구 전략 추진하면 이 또한 사실 주가 떨어져 엔타이 바이러스 페이크 때문에 경기가 좀 안 좋은 이런 상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의 경기 같은 경우는 분기별 1분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하더라도 상반기까지 1월에서 2분기, 1분기, 2분기를 전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려오는 이런 상황인데요. 2분기를 띄워놓고 보면 1분기에 비해서 사실 기저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경기 불안 요인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월가에서 입장에서 보면 자, 페드의 입장, 파월의 입장 애매모일 때 예. 근데 어제 말하는 거를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의미에 대해서 해석하는 시각에 있어서는 다른 상황과 함께 오늘 노동 생산성이 마이너스 7.5% 빠지고 임금 상승률이 5.6% 되니까 결국 단위 노조 비용, 체감 경기, 내 돈으로는 소득은 높지 않느냐? 소득은 높지 않느냐? 결국 지금 임금 상승에 대해서는 쉽게 줄이지 못한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 결국 노동 생산성이 받쳐줘야 단위 노동 비용이 줄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단위 노동이 줄면은 인건비 부담이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기업 매출이 수익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익마저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폭락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신인규 특파원께서도 샤워실의 바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부터 샤워실의 바보가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샤워실의 바보에 더불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좀 분석해봐야 되겠는데 어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은 좀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오늘 증시에는 좀 악재로 작용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뭐든지 애매모호할 때는 각 부서의 기능에 맞게끔 그 충실하게 하는 것이 1980년대 폴 볼커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방송 직전에 파월 의장이 한번 발언을 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페드 회의 직전에 5월 10일 직전에 아주 매파로 돌아섰죠. 예, 맞습니다. 아주 매파로 돌아섰죠. 근데 사실은 FOMC에서 막상 그래서 0.75%의 자이언트 인상 가능성이 나온 거거든요. 그게 시장에 진리였던 거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던져보니까 열고 보니까 0.5%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더감에 어제 주가를 올렸는데 자, 왜 0.75%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0.5% 가져갔을까? 결국 경기 문제가 고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트렐레마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방송 직전에. FOMC 전에 그렇죠. 직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왜 당신의 의견대로 그렇게 강하게 돌아섰으면 0.75% 시장의 예상이 나왔는데 왜 0.5% 가져갔을까? 그러면 사실 0.5% 나온 데는 미국의 경기 상황이든가 이런 측면에 자 0.75% 가지고 주가 폭락해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0.5% 궁여지책석에 나온 게 아니냐. 궁여지책석에 나오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과정에서 트릴레마 여기를 얘기했던 겁니다. 자, 트릴레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의 상태에서는 경기 안 좋고요. 앞으로도 경기 안 좋으면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가가 치밀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물가를 지금 올라가는 측면을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이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0.75% 올라가면 이 경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인플레는 폴크방크시 페드가 본래 기니까 거기서 잡아줘서 당신 이렇게 해서 0.75% 올려주고 그리고 사실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가니까 앨런 의장 당신이 등장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틈백원 정리거든요. 그런데 왜 작년 11월서부터 계속해서 데드캣 바운드가 나오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절실할 때, 혼란스러울 때 절실할 때 페드라든가 파월 의장이 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다는 얘기죠. 그것이 나중에 시장의 본의가 읽혀지면서 시장의 움직임이 달리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월, 경험했던 3월, 이번에 페드의 테이퍼링 내고 난 이후에 데드캣 바운드 논쟁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롬 파월 연준위 의장이 그 발언에 대해서 분석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6월에 과연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까요? 네, 지금 6월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는 0.5%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제 이제 보면 파월 의장이 앞으로 두세 차례 0.75%보다는 몇 차례는 더 0.5%를 예. 가져가겠다는 입장인데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달라질 수 있죠. 그럼 결국 펀더멘털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버팀목이 그런 측면에서 지금 빠르게 6월 회의로 지금 가는데요. 6월 회의는 5월 회의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죠. 경기 전망이 일단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점도표, 낫볼트가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낫볼트가 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다르게 될 시각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자 3월 달에 경기 전망이 12월 달 비해서 경기 하향폭이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예. 기억나시죠? 예. 근데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1, 4분기 대비해서 자 중국의 경제 봉쇄라든가 뭔가 있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코로나도 사실상 조기의 종료가 아니라 계속되는 사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1분기 대비해서 자 경기가 개선될 수 있는 요직이 있겠느냐. 6월 전망에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작년 12월 대비해서 3월에 하향 조정폭은 완화되긴 하겠지만 계속해서 하향 조정폭은 있겠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6월에 0.75%포인트 가져가기에는 지금적으로 몇 가지 확인된 사실이 있어야 된다. 일단은 지금 경기 침체 논쟁에서 가장 이 경기 침체의 시발점이 됐던 것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아니겠습니까? 3월 예. 회의 직후에.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5월 회의 직전에 2주 전서부터 정상적으로 QT가 나옴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상태를 회복됐죠. 여기에 일본이 엔저에 따라서 환해지 비용으로 미국의 국채를 매각하니까 미국의 자 국채를 매각하니까 예. 일본이 국채를 매각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겠죠. 예. 10년물 금리는 올라가겠죠. 정상화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과연 장단기간의 금리가 역전 현상이 정상화됐던 게 경기 회복의 의미냐 이걸 확인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회의 직전에 우리가 이 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사실은 필립스 곡선의 실업률과 물가상의 역관계가 좀 정상화됐는데 이게 진짜 추세적으로 정착된 거지. 그리고 페드 내의 공시장을 읽을 때 메버리지 곡선이라 해서 구인율과 실업률과의 역관계가 해결됐는지. 근데 바로 파월 의장이 사실 기자회견에서 고용시장은 다소 좀 흐트러지고 있다. 11월, 3월에 가면 고용시장은 탄탄했는데 이것이 좀 흐트러지고 있다 하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이게 결정적으로 자 필립스 곡선상의 물가 상승과 실업률, 그다음에 사실 그 노동시장 자체 내에서는 실업률과 구인율 간에 그냥 단단했던 문제가 이것도 많이 흐트러지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이었거든요. 예. 그것이 오늘 노동 생산성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7.5% 1974년입니다. 예. 1974년 이후로 지금 IT라든가 뭔가 이런 거를 급진전 보면 노동 생산성이 많이 증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임금 상승이 올라와 봐라. 노동 생산 증가하면 기업들의 생산 수익이 감소하지 않는다. 그런데 임금 상승이 올라가 노동 생산성은 7.5% 뻗어요. 기업의 수익은 급속히 떨어질 가능성이 예. 있죠. 이런 문제에서 그동안 가장 안전하다고 보고 자신감을 했던 노동시장마저 흐트러지니까 요거에 대해서 확인을 더 해야 6월 회의 결과에서 방향을 잡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데드캣 바운스 과연 어떻게 풀어가면 되겠습니까? 네. 어디로 갈까요? 2020년 이후에 Nobody knows 코로나 직후 이후에 페드의 통화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왕창 풀었죠. 예. 그래서 홍 앵커가 죄송합니다. 시청자분을 위해서 자, 어제 오늘 굉장히 주가가 급등락하는 가운데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실 걸 보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아침에 샤워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분위기로 해서. 근데 딱 했는데 2020년 3월 것처럼 이게 노바디 넣었으니까 이게 물을 그 샤워실에 뜨거운 물을 활짝 풀었습니다. 그럼 뜨거워했죠. 뜨거워. 그러면서 점점점 줄여나가죠. 지금 줄여나가는 상황이 지금이다. 예, 근데 줄여나가는데 이게 뭐냐? 지금 뭐냐면 홍 앵커의 몸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했다가 줄였다가 예. 줄였다가 이게 유명한 밀턴 프리드만 통화론자 마이터리스트의 상징기에 해당되는 프리드만 교수가 했던 샤워실에 중앙은행의 샤워실의 바보란 얘기입니다. 예. 전형적으로 샤워실 바보가 나오는 상태에서 시장을 어떻게 이기느냐에 따라서 데드캣 바운드가 나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럴 때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 그 11월 달 페드 회의에서도 대형주 추천,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주 추천, 특히 테슬라가 아마 그때 당시에 테슬라 내 기억으로 보면
아마 1,200달러 이렇게 돼서 여기 방송에서 자주 나오시는 분이 3천 슬라 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시각인데요. 자, 좀 더 가장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는 페드라든가 파월의장이 이렇게 샤워실에 바보를 저지르고 있으니까 내 돈은 굉장히 소중한 돈이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가 확신이 나올 때까지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트래피킹, 저가 매수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할. 현금과 글로벌 테마 ETF와 주식 간의 3대3 균형의 원칙을 좀 지켜달라 하는 입장이 지금도 그 내용은 변치가 않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데드캣 바운스, 당분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좀 투자에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좋은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